자, 4월 9일 사사기 아타로 희경이 올 때까지 우리 복습하자. 먹는 거 먹어. 자, 처음에 맨 처음 1단원이 저기 정보에 대해서 주로 거론했었지? 기억나니? 네. 근데 첫째 밤 해가지고 첫 단원 큰 타이틀은 문학의 승리라고 써 있는데, 이 사사키 아타루가 거론하는 문학이란 용어는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쭉 읽어가며 보니까 인문학을 총칭해서 문학이라고 말을 했고, 중간에 그 내용을 텍스트라고 거론을 주로 하고 있지. 우리는 공부하는 교재 뭐 이런 걸 텍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텍스트는 훨씬 보다 근본적이고 큰 의미야. 포괄적이고.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축소해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어의로 들어가면 중간에 보면 성서라든가 니체라든가 왜 읽을 만한 아주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거를 텍스트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잡다한 별의별 텍스트가 많아도 그런 건 텍스트 가치가 없고, 이 사람이 그 문학, 뭐 텍스트 이렇게 말하는 거 골자는 결국에는 그치,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그 알맹이 글,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글, 그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 주로 지금 2단원까지 읽어간 거, 그리고 선생님이 3단원 읽어봤는데,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보면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꽤 여러 가지가 있잖아. 종교, 철학, 과학도 진리 탐구고, 뭐 언어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사실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면모를 탐구하는 거고, 또 우주의 원리나 그 사물의 이치나 이런 걸 탐구하는 거니까 진리 탐구에 속하는데도, 여기서는 주로 철학, 종교 뭐 이런 거, 그치? 네. 그런 거를 주로 삼았더라고. 역시 인문학의 골자는 철학이고, 철학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인류 그러니까 수천 년까지 안 가도 2, 3년 동안 인류의 문명이라고 소위 문명의 탄생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석가 시대, 춘추전국 시대, 뭐 이때 이후 또 그리스도, 뭐 그치,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막 수많은 철학자가 나왔는데 큰 정점을 찍은 니체라든가 뭐 이런 걸 더듬으면서 이 사람은 거론을 하는 것 같아. 거기다가 이슬람교까지, 그치? 그래서 그런 문학이라는 거, 문학의 승리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쭉 설파하는데, 그 시초 그 서두부로 1단원을 정보를 취급을 했더라고. 근데 정보가 진리였나? 그건 아니었지. 정보를 진리로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도입부에서 현재 상황, 현 세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현혹돼서 가짜를 쫓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설파하기 위해서 이 사사키 아타루 고유의 시각으로 이렇게 캡처한 게 정보야. 정보라는 거. 그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누리는 게 아니고 정보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정보가 마치 이 시대에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시대에 군림할 수 있는 키워드처럼, 시대의 키워드가 정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모르면 자기가 마치 지는 거, 도태될 것 같이 불안해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매일매일 습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자기가 알 때 왜 이렇게 좀 자기가 잘난 거로 착각을 한다는 거잖아. 네. 우쭐하고. 그런 거를 역사적인 맥락으로도 찾았고, 또 비유로서 뭐라 그랬더라, 팔라톤가 잊어먹었는데 어떤 단어, 네. 그 우상 이렇게 어떤 기념비 같이 우뚝 서는 네.
그런 존재. 팔루스적. 팔루스적이라 그랬나? 뭐, 비슷해, 그치? 네. 앞에 그런 용어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네. 이제 그런 것의 허상성이라, 팔루스적 향락. 24페이지에 라캉이라는 정신 분석가가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그 비참한 향락, 팔루스적 향락 이거를 거론했대. 즉 마치 자신을 하나의 우뚝 솟은 전체인 것 마냥 제시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오는 쾌감, 그런 향락적인 어떤 그런 거,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런 걸 딱 기치를 내걸고 뭔가 공표하고 드러내 보일 때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막 팔로워가 돼서 쫓아다니고 있지. 그치? 그리고 그런 정보가 마치 진리같이 이제 그거 아니면은 우리는 뭐 살기 힘들다. 이런 것처럼 이제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대. 근데 이 작가 사사키 아타루는 어떤 태도를 취했니? 중간에 모든 정보를 차단해버리고 오히려 이게 과연 진실일까? 차단하고 굉장히 오랜 1, 20년 오랜 기간 스스로 홀로 뒀지.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이 사람이 추구한 건 텍스트지. 네. 그러니까 모든 뭐를 다 차단하고 사람들이 그 유행하는 트렌드라든가 수많은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 뉴 정보 그런 거를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오히려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게 뭔데 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좀 그것도 몰라? 이런 취급 받듯이 그렇게 살았지 오랜 기간. 근데 아무것도 최대한 안 했다 그랬어 이 사람은. 최대한 가능하면 자기적인 어떤 거를 안 하고 스스로를 빈 채로 뒀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맑은 1급수 지하수를 찾듯이 파고 또 파고 들어간 게 텍스트였는데 네. 그게 이 사람은 니체를 수없이 읽었다 그랬지. 네. 특히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 어떤 굉장한 전기가 오르듯이 이제 충격을 받고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으면서 그 독해되지 않는 그 난해한 거를 완전히 읽는 과정에서 읽는다는 게 뭘 뜻하는지를 깨달았지. 네. 읽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그랬지. 네. 거의 미치는 일이라고. 네. 그리고 그냥 전 인격체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를 넘어서 그때 내가 뭐라고 표현했더라? 인류의 역사성 전체가 그 속에 녹아있는 어떤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일이라 그랬잖아. 네. 그치? 그래서 그런 가치성을 이 사람이 특유의 언어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날의 뭐 철학자나 비평가나 또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치? 사회의 정신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에 속하잖아. 네. 어떤 비평가는 자기가 마치 폭넓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전문가는 자기가 그 분야를 가장 깊이 있게 통달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의 허상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 속에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이미 그게 의미가 뭔가 퇴색해가는 그런 걸 중간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 방식으로 이해한 이 사람의 얘기를 내 방식으로 이해한 언어로 말하는 거지. 네. 너희들이 또 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아무튼 그런 대화를 쭉 해갖고 거기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에 속한다 그랬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요? 이 비평가나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마치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걸 정말 깊이까지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네. 결국에는 현재를 쫓아가는 네.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음. 현재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를 여기 한 작은 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중간에. 네. 그러니까 현재성이라는 것이 왜 위험한가도 선생님이 한번 이제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그 일방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정리된 지식이나 정보는 네. 이전에 발견돼서 정리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딱 발견해서 뭔가 정리된 걸 딱 공표하면 그 순간에 시간은 계속 과거는 지나가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는 사실상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고정된 어떤 현재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정신 활동이 추구하는 수많은 그 정보 데이터가 아무리 방대하게 쌓였어도 그것은 과거, 현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 길목에 정리된 것이지 미래에 뭐가 또 올지 알 수 없고 지금 현재에도 어느 곳에서 어떤 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발생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인간은. 네. 그치? 그러므로 그거는 이미 그것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단정 짓는 순간에 그 사람은 위험에 빠지는 거다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나 우주의 그 순환 관점에서 전체를 통찰하는 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최고야 아니면 난 다 알고 있어 라든가 뭐 아무리 알파고 같은 그것이 모든 걸 섭렵하고 있다 쳐도 네. 그거가 다 그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 허상성 내지는 위험성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 중간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후렴처럼 초조해야 하는 것은 죄다. 카프카가 한 말이라 그랬지. 네. 카프카 알지? 변신 쓴 사람. 그 사람이 초조해야 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은 단원 곳곳에 중간중간 후렴처럼 집어넣고 있어. 왜냐하면 그 이의가 두 가지 중의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뒤에 가서 보니까 그 중세적인 그 혁명 해석자라는 그 단원이 뒤에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오는데 이 사사키가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중세적인 관점을 다루기 전에 그 이후에 루터 혁명이라든가 뭐 그 이후의 혁명들을 다루고 있잖아. 네.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쉽게 지금 현재로부터 그 과거의 그 바탕으로 돌아가기까지 중간에 이렇게 좀 쉽게 매개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을 놓은 것 같고 어댑터.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그 암흑시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선생님 단순 아직 뒤에 안 읽었는데 추측이지만 맥락으로 보니까 그래. 그리고 선생님 개인의 역사에서 체험도 꽃피고 흘러나가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단절되고 암흑에 빠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지만 그런 맥락으로 이 사람이 뭔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걸 반드시 거론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그건 이제 다음에 확인해 보자.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어. 틀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초조해야 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한 게 그걸 빨리 거론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딜레이 시키는 거를 암시만 하면서 딜레이 시키니까 초조해하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주문 걸듯이 말하는 것 같고 본인도 초조하게 빨리 성급하게 안 쓰려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치? 아주 상징적인 그거야. 뭔가 추임새야.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쫓아가게 만들어. 왜 자꾸 초조해하는 건 죄다라고 말을 하지? 이런 질문이 몰라 너네는 모르겠다. 선생님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랬어.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초조해하는 게 죄가 맞아. 이 책을 떠나서도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그런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네. 죄가 발생해. 조금 잘못된 일이 발생하곤 해. 이게 평상적으로 여유롭고 하면은 사람이 배려도 하게 되고 내 페이스도 잘 유지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통찰과 뭐 현명한 판단과 이런 게 일어나는데 네. 조급하면 시야가 빡 좁아지면서 마음이 급해져. 어서 그래가지고 눈앞의 것만 보게 돼. 성급하게. 그래서 거기에 많은 미스가 발생하고 가회적인 요소도 발생하고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터에 대해서 이단원에서 집중 조명했었지. 네.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만 그 혁명을 일으킨 줄 알았더니 그 흔히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특히 서구 전반에 그 거의 100%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의식 있잖아. 종교에 의존했던 그 의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열어놓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처음에 오로지 혼자 시작한 거였잖아. 네. 정말 암흑 같은 데서 목숨을 걸고 그래도 자기가 성서를 수없이 읽은 다음에 그 시대에 횡행하던 모든 인습이나 관습이 전혀 성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란 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맞선 거지. 네. 시대에 맞선 거야. 그러니까 한 개인이 시대에 맞선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야. 불가능인데도 아마 기도를 또 하고 수없이 했을 거야. 암흑 같은 순간마다 기도하고 신이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신이 아무리 돕는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일 나가서 그 종교 재판에 가서 뭔가 어떤 결론이 날지 자기가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그 모든 사람이 적인데 네. 언제 암살당할지도 모르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못했던 거는 엄청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자기 목숨 하나 정도는 기꺼이 바치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를 뚫고 나가면서 이제 바흐도 만나서 종교 음악이 탄생하고 찬송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과도 접하면서 그 농민들이 이제 무지하던 상황에서 농민들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게 했고 종교법, 교회법에 의존해서 살던 시대를 인간 삶을 중심으로 한 법, 일반법으로 독립시켜가지고 아예 세상에 일반법이 공표가 돼서 성문화되게 했지. 그래가지고 현대 법의 기초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법의 아버지도 되고 종교 음악의 아버지도 되고 뭐 종교 음악이라고 그랬지만 바흐나 핸델은 음악 자체의 아버지 어머니 칭호를 듣잖아. 네. 서양 음악에.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 역할을 한 거고 물꼬를 튼 거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법 있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 법도 굉장히 민감하게 해줬고 기타 많은 법이 뜯어고쳐졌다 그랬지. 또 뭐 인쇄나 책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기억이 다 안 나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던 많은 분야의 그 인류 문화 자체를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가 이단원에서 주로 그치? 쭉 얘기가 됐어. 자, 이제 3단원으로 들어가면 돼. 지금까지 2단원이었죠? 희경이 올 때까지 복습했노라. 죄송해요, 제가. 아니야.